진정한 독서는 책을 덮은 뒤 비로소 시작된다. 책을 덮고 제2화 에이모 토울스 모스크바의 신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신용섭입니다. 2019년 연말 마무리 잘 하셨나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길목은 제게도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먼저 신한은행 후원으로 서울숲에서 진행되었던 창업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입상을 하게 되어서 2020년에 1년 동안 인큐베이션 센터에 입주해서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서 혹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삼성역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던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전시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면서 이후의 가능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월간 디자인 잡지에 1월호에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고 1월 중순경 디자인하우스 신사옥에서 약 50일간 진행될 전시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금 더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 고향인 경기도 시흥으로 내려가 제작 설비를 갖춘 작업실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실은 가구 제작을 시작한 2012년 이후로 8년 동안 제 꿈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작품 그리고 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뜻깊은 2020년의 시작을 이 책과 함께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2020년 첫 번째 책은 에이머 토울스 작가의 모스크바의 신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7년에는 버락 오바마가, 2019년에는 빌 게이츠가 추천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저도 이 책을 2019년도에 읽었던 책 중 가장 좋았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단 정말 재미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용 전개가 흥미진진해서 읽다 보면 쉽게 책을 덮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인공도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늘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지닌 주인공 로스토프 백작의 매력에 누구나 빠져들게 될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곧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의 격변기 속에서 국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웃음과 해악이 없는 정치체제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책이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쓰여졌는데 작가는 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너무나 생생한 러시아의 시대 상황 설명 때문에 작가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작가의 부모님이 러시아 출신일까 하는 생각으로 찾아보았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시기에 관해 시간을 들여 많은 정보를 모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22년 6월 21일)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이 내무인민위원회 소속 긴급위원회에 출두함. 비신스키 검사, 이름을 말하시오. 로스토프,
성 안드레이 훈장 수훈자, 경마클럽 회원, 사냥의 명인인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입니다. 비신스키, 당신은 자귀와 칭호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소. 기록을 위해 묻겠소. 1889년 10월 24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알렉산드르 로스토프가 당신이 맞소? 로스토프,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비신스키, 시작하기 전에 난 이처럼 장식 단추가 많이 달린 재킷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소. 로스토프, 고맙습니다. 비신스키, 칭찬으로 한 말은 아니오. 로스토프, 그렇다면 난 명예를 위해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웃음. 이그나토프 비서, 다들 조용히 하시오. 비신스키, 현재 사는 곳의 주소는? 로스토프, 모스크바 메트로폴 호텔 스위트룸 317호입니다. 비신스키, 거기서 산지 얼마나 되었소? 로스토프, 1918년 9월 5일 이후로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4년이 조금 못 되었군요. 비신스키, 직업은? 로스토프, 직업을 갖는 것은 신사의 일이 아닙니다. 비신스키, 좋아요. 그럼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죠? 로스토프, 식사와 토론, 독서와 사색, 일상적인 잡다한 일들. 비신스키, 시도 쓰죠? 로스토프, 나는 깃펜으로 펜싱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신스키, 작은 책을 들고, 당신이 1913년에 발표된 그것은 지금 어디 있는가 라는 이 긴 시를 쓴 사람인가요? 로스토프, 내가 썼다고들 하더군요. 비신스키, 왜 그 시를 썼습니까? 로스토프, 시가 절로 써진 겁니다. 시가 나오려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던 날, 나는 그저 어느 특정한 날 아침에 특정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비신스키, 정확히 어디였나요? 로스토프, 티이차스의 남쪽 방이었습니다. 비신스키, 티이차스? 로스토프, 니제니 노브고로드에 있는 로스토프 가문의 땅입니다. 비신스키, 아 그래, 그렇겠죠. 적절한 곳이로군요. 아무튼 다시 당신의 시로 돌아갑시다. 그 시가 나왔을 때 1905년에 봉기가 실패한 뒤로 오랫동안 잠잠하던 시기에 그게 발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가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소. 당신 그 평가에 동의하나요? 로스토프, 모든 시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비신스키, 기록을 확인하며 당신이 러시아를 떠나 파리로 갔던 해의 다음해 봄이었나요? 로스토프, 사과나무 꽃이 기억나는 것 같군요. 그래요, 맞습니다. 틀림없이 봄이었을 겁니다. 비신스키, 정확히는 5월 16일이었소. 우린 당신이 자진해서 이 땅을 떠난 이유를 이해하고 있소. 심지어 당신을 떠나게 만든 상황에 약간의 동정심이 들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당신이 1918년에 귀국했다는 점이요. 나는 당신이 투쟁을 준비할 의도로 돌아온 게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혁명에 찬성하는 쪽일까 반대하는 쪽일까 궁금해하고 있어. 로스토프, 그 점에 관해서라면 내 투쟁의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군요. 비신스키, 그럼 왜 귀국한 거요? 로스토프, 러시아의 기후가 그리웠습니다. 웃음. 비신스키, 로스토프 백작, 당신은 당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군요. 게다가 당신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존경심도 보이지 않고 있어. 로스토프, 예전에 황후 폐하께서도 나에 대해 그와 똑같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지요. 이그나토프, 비신스키 검사, 내가 좀 이 얘기를. 비신스키, 이그나토프 비서동무. 이그나토프, 로스토프 백작, 이 방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당신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서 놀라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소. 하지만 나로서는 전혀 놀랍지 않소. 매력은 유한계급의 마지막 야망이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었으니까. 내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의 시를 쓴 사람이
이토록 눈에 띄게 목적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점이요. 로스토프. 사나이의 목적은 오직 신에게만 알려져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그나토프. 그건 그렇소. 그 생각이 당신에겐 정말 편리했겠군요. 위원회는 12분 동안 정회함. 이그나토프.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당신의 증언을 모두 고려해보면 우린 그 시, 그것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썼던 명민한 영혼이 자기 계급의 부패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굴복했으며 지금은 한때 자신이 지지했던 바로 그 이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소. 이를 근거로 한다면 우리로서는 당신을 이 방에서 내보내 수감하는 게 온당할 것이오. 하지만 당의 고위직 중에는 혁명 이전 단계 영웅의 범주에 당신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은 당신은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그 호텔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오. 하지만 절대 착각하지 마시오. 만약 당신이 한 걸음이라도 메트로폴 호텔 바깥으로 나간다면 당신은 총살될 테니까. 다음 사건. 1922 대사 1922년 6월 21일 오후 6시 30분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 백작이 에스코트를 받으며 크렘린 궁전 문을 나와 붉은 광장에 들어섰을 때 날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시원했다.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깨를 활짝 편 백작은 수영을 하다 물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늘이 무척 파랬다. 성 바실리 대성당 둥근 지붕에 칠해진 색들이 그 하늘빛을 돋보이게 했다. 마치 신성의 갈채를 보내는 것이 종교의 유일한 목적인 양 분홍색, 녹색, 금색 등이 일렁이듯 빛났다. 구경백화점 창문 앞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볼셰비키 여자들도 봄의 마지막 날들을 기념하는 옷을 입은 듯 했다. 안녕하시오. 백작은 광장의 가장자리에서 큰 소리로 표돌에게 말했다. 올해는 블랙베리가 일찍 나왔군요. 백작은 깜짝 놀란 과일 상인에게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기운차게 계속 걸었다. 왁스를 바른 백작의 수염은 갈매기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다. 부활의 문을 통과한 뒤 알렉산드롭스키 정원에 라일락을 뒤로 한 채 호텔 메트로폴이 아름답고 웅장한 자태로 서 있는 테알트릴라냐 광장을 향해 나아갔다. 호텔 입구에 이르렀을 때 백작은 오후 군무 수위인 파벨에게 윙크한 뒤 몸을 돌려 뒤를 따라온 두 군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날 무사히 데려다줘서 고맙네. 이제 당신들 도움이 필요치 않을 것 같네. 두 군인은 건장한 청년들이었지만 백작의 시선을 마주보기 위해서는 모자 밑에서 눈을 치켜떠야만 했다. 로스토프 가문의 10대손답게 백작은 190cm가 넘었기 때문이다. 계속하시오. 둘 중에서 더 거칠어 보이는 군인이 말했다. 그의 손은 소총의 개머리판에 놓여 있었다. 우린 당신이 방으로 가는 것까지 볼 거요. 로비에 들어선 백작은 크게 손을 흔들며 침착한 아르카디 프런트에서 일하고 있었다. 와, 다정한 발렌티나, 작은 조각품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고 있었다. 에게 동시에 인사했다. 전에도 수없이 이런 태도로 그들에게 인사했는데도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백작을 보았다. 마치 바지를 입는 것을 잊어버리고 디너 파티에 온 사람을 맞아들일 때 보일 법한 반응이었다. 가장 좋아하는 로비 의자에 앉아 잡지를 읽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어린 여자아이를 지나가고 나서 백작은 그를 에스코트하는 병사에게 말하기 위해 화분에 심어진 종려나무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승강기를 탈 텐가 계단을 오를 텐가. 두 병사는 서로를 보다가 백작을 보고 다시 그러기를 반복했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군인에게 어떻게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백작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계단으로 가세. 백작은 병사 대신 결정하고 나서 한 번에 2계단씩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아카데미 생활 이후 생긴 버릇이었다. 3층에서 백작은
자신의 스위트룸을 향해 붉은 양탄자가 깔린 복도를 걸었다. 스위트룸은 침실, 욕실, 식당 방과 더불어 커다란 응접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응접실에는 테아트랄라냐 광장의 보리수 나무들이 내려다 보이는 2m 50cm 정도 크기의 창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날의 무례함이 백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활짝 열린 백작의 스위트룸 문 앞에 보안대 대위가 호텔의 사환인 파샤, 페트야와 함께 서 있었던 것이다. 두 젊은 사환은 난처한 표정으로 백작의 눈길을 맞았다. 무척이나 하기 싫은 어떤 일에 동원된 게 틀림없었다. 백작이 대위에게 말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위? 대위는 그 질문에 약간 놀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동요 없이 유지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당신이 기거할 숙소를 보여주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가 내 숙소인데요. 대위가 자기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드러내며 대답했다. 이젠 아닌 것 같군요. 대위는 파샤와 페트야를 남겨둔 채 백작과 두 병사를 이끌고 호텔 중앙부의 눈에 잘 안 띄는 문에 숨겨진 다용도 계단으로 갔다. 흐릿한 층계를 5계단씩 오를 때마다 마치 종탑을 오르는 것처럼 급격히 꺾인 모퉁이가 나왔다. 돌고 돌아 3개 층을 더 올라가니 문이 열린 곳이 나왔다. 그곳의 좁은 복도에는 화장실 하나와 수도승의 방을 연상시키는 6개의 좁은 침실이 있었다. 이 다락방들은 원래 메트로폴 손님들을 수행하는 집사나 하녀들의 숙소로 지어졌다. 하지만 하인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관습이 시들해지자 사용하지 않는 방들을 평상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긴급한 일에 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 방들은 이런저런 잡동사니와 부서진 가구, 갖가지 물건 잔해들을 보관해 두는 창고로 쓰였다. 그날 일찍 인부들이 층계에서 가장 가까운 방을 비웠다. 그 방에서 철제 침대와 다리가 3개인 농, 그리고 해묵은 먼지만 남기고 모든 물건을 다 빼냈다. 문 가까이에 있는 구석에는 전화 박스처럼 생긴 조그만 옷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방에 넣어둔 것처럼 보였다. 지붕의 물매를 그대로 반영하는 천장은 문에서 멀어지면서 완만히 경사져 있었고, 백작이 몸을 숙이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방의 외벽 쪽에는 체스보드 크기의 지붕창이 하나 나 있었다. 두 보안대 병사가 복도에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동안 대위는 백작이 새로운 숙소로 가져갈 수 있는 몇 가지 물건들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사환들을 미리 불러두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물건들은요? 인민의 재산이 됩니다. 이게 그들의 수법이지. 백작은 생각했다. 좋습니다. 백작은 종탑 같은 그곳을 성큼성큼 뛰어내려갔다. 두 병사가 급히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소총이 벽에 덜커덕 부딪혔다. 3층에서 백작은 씩씩하게 복도를 걸어서 스위트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있던 두 사환이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백작은 그들을 안심시킨 다음 손가락으로 물건들을 가리키기 시작했다. 이것, 저것들도, 책은 전부다. 새 숙소에서 함께할 운명인 가구로 백작이 고른 것 가운데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 2개, 할머니의 동양식 커피 탁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도자기 접시 세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흑탄 코끼리 장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탁상용 등 2개와 여동생 옐레나의 초상화도 챙겼다. 그 초상화는 1908년 화가 발렌틴 세로프가 티이차스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그린 것이었다. 가죽 상자도 잊지 않았다. 런던의 아스프리에서 특별히 그를 위해 만든 것에 좋은 친구인 미시카가 아주 적절하게도 대사라는 이름을 붙여준 가죽 상자였다. 누군가가 백작의 여행 트렁크 하나를 침실로 가져다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그래서 두 사환이 앞에서 말한 물건들을 위로 옮기는 동안
백작은 그 트렁크에 옷과 개인 소지품을 채워 넣었다. 두 병사가 콘솔 테이블 위에 놓인 브랜디 2병을 흘끔거리는 것을 알아챈 백작은 그것도 트렁크 안에 넣었다. 트렁크가 위층으로 옮겨지고 나자 백작은 마지막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열심히 짐을 옮기느라 이미 새파란 제복에 얼룩이 진 두 사환이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다. 와, 엄청 무거운걸. 한 사환이 다른 사환에게 말했다. 왕은 성으로 힘을 돋우고, 백작이 말했다. 신사는 책상으로 힘을 돋우니까. 사환들이 힘겹게 책상을 들고 복도로 나갈 때 뒤에 남을 운명인 로스토프의 괴종시계가 구슬프게 울리며 8시를 알렸다. 보안대 대위는 한참 전에 근무지로 돌아갔고 이제 호전성이 지루함으로 바뀐 두 병사는 벽에 기댄 채 담배를 피워댔다. 담뱃재가 쪽모이 세공을 한 바닥에 떨어지는데도 그들은 그저 내버려 두었다. 하진날 모스크바에 이울지 않은 햇빛이 커다란 응접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백작은 동경 어린 눈으로 스위트룸의 북서쪽 구석에 있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앞에서 보냈을까? 얼마나 많은 아침을 가운 차림으로 손에 커피를 든 채 서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새로 온 사람들, 택시에서 내리는 사람들, 밤새 기차를 타고 온 탓에 지치고 초췌해 보이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을까? 얼마나 많은 겨울밤 천천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땅딸막한 남자의 고독한 실루엣이 가로등 밑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곤 했을까? 바로 그 순간 광장의 북쪽 끝에서 저녁 공연의 첫 30분을 놓친 젊은 적군 장교 한 명이 볼쇼이 극장의 계단을 급히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작은 막간의 극장에 도착하여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던 젊은 시절의 버릇을 떠올리며 빙긋 웃었다. 잉글리시 클럽에서 한 잔 더 마시고 가도 될 거라고 우기며 머물다가 3잔을 더 마시곤 했다. 그런 다음 기다리고 있던 마차에 재빨리 올라타서 황급히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다. 이어 멋들어진 계단을 한 걸음에 오른 뒤 저 젊은 장교처럼 금빛 문 안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무대 위에서 발레리나가 우아하게 춤출 때 백작은 실례합니다 라고 나직이 속삭이면서 자신의 평소 자리인 20번째 줄로 나아가곤 했다. 그곳은 칸막이 관람석에 자리잡은 숙녀들이 보이는 특별한 전망을 가진 자리였다. 늦게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얼마나 저릿한 젊음의 치기였던가. 그는 몸을 돌려 방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먼저 굉장한 크기의 응접실과 거기에 달린 2개의 샹들리에를 감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조그만 식당 방에 색칠된 벽을 바라보았다. 이어 침실 이중문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해주는 정교한 황동 기계장치를 감탄스레 바라보았다. 요컨대 그는 그곳에 입주할 생각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가 처음으로 그 방들을 보는 것처럼 실내를 살펴보았다. 침실에 들어간 백작은 상판이 대리석으로 된 탁자 앞에 멈추어 섰다. 탁자 위에는 여러가지 특이한 수집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 여동생이 소중히 여겼던 가위를 집어들었다. 가위는 외가리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기다란 은색 가윗날이 외가리의 부리를 나타냈고 중심축에 박은 조그만 금빛 나사가 외가리의 눈을 나타냈다. 가위는 작고 섬세해서 그로서는 손잡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기가 쉽지 않았다. 백작은 스위트룸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쭉 훑어보면서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의 목록을 재빨리 머릿속으로 작성해 보았다. 4년 전에 그가 이 스위트룸으로 가져온 모든 개인 소지품과 비품과 예술품들은
이미 그때 엄격히 선별한 물건들이었다. 차르가 처형당했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자 파리에 있던 백작은 즉시 고향을 향해 출발했다. 그는 등에 배낭 하나만 짊어진 채 20일이 넘게 6나라를 거치고 서로 다른 5개의 국기 아래 전투를 벌이는 8개의 군대가 있는 지역 언저리를 지나 마침내 1918년 8월 7일에 티차스에 도착했다. 그곳 시골 마을은 금방이라도 동란이 발생할 것 같았고 가문은 곤경에 처한 상태였지만 백작 부인인 할머니는 평소의 할머니답게 차분했다. 사샤,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 말했다. 네가 집에 오니 정말 좋구나. 배고프겠다. 먼저 나랑 같이 차 한잔 하자꾸나. 백작이 할머니에게 이 나라를 떠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 다음 어떻게 떠날 것인지 그가 준비해둔 방안을 얘기했을 때 할머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고용한 모든 하인이 자신을 따라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건상 2명만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했다. 할머니는 또한 10살때부터 자신이 키운 유일한 상속자인 손자가 자신과 함께 가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이해했다. 7살의 어린 나이였을 때 백작은 체커 게임에서 이웃집 아이에게 철저히 졌다. 눈물이 나고 욕설이 튀어나왔다. 체커 도구를 방바닥에 내팽개쳤다. 스포츠 정신이 부족한 태도 때문에 백작은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야단을 맞았고 저녁도 먹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어린 백작이 비참한 마음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있을 때 할머니가 방으로 찾아왔다. 침대 발치에 앉은 할머니는 얼마간 동정심을 나타냈다. 지는 것은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지. 할머니가 말했다. 게다가 그 오볼렌스키 가문 아이는 말썽꾸러기니까. 그런데 사샤, 왜 그 아이가 기분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려는 거니? 백작과 할머니는 페테르고프의 부두에서 바로 이런 정신으로 눈물을 보이지 않고 헤어졌다. 할머니를 떠나보낸 백작은 저택을 폐쇄하기 위해 가문 사유지로 돌아왔다. 굴뚝을 청소하고 식료품 저장실을 비우고 가구를 천으로 덮는 일들을 신속히 진행했다. 온 가족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철을 보내려고 준비하던 것 같은 모습이었다. 다만 이번에는 개들을 계집에서 풀어주고 말들을 마국간에서 풀어주고 하인들을 의무감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이 이전과는 달랐다. 백작은 집안의 가구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마차 한 대를 채운 다음 문에 빗장을 지르고 나서 모스크바를 향해 출발했다. 참 이상한 일이야. 스위트룸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백작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구나 가족과 헤어지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역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배웅한다. 사촌을 방문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군대에 입대한다. 결혼을 하고 외국 여행을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까운 사람의 어깨를 붙잡고서 그가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 머지않아 그로부터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생각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 작별을 고하는 법은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물건과 작별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배우려 들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친구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극성스럽게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 집착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꽤 많은 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물건들을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긴다. 표면에 먼지를 털고 광을 내며 가까이에서 너무 거칠게 노는 아이들을 나무라기도 한다. 그런 물건들에 계속해서 추억이 쌓여 점점 더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는 이 장식장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안으로 들어가 숨던 장식장이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우린 이 은색 촛대들을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아두었지. 이게 바로 그녀가 한때 눈물을 닦던 그 손수건이야.
같은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정성껏 간수해온 이런 물건들이 친구나 동반자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물론 물건은 물건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여동생의 가위를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남아있는 가문의 갑오에 한 번 더 눈길을 주고 나서 그것들을 자신의 아픈 마음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 1시간 뒤 백작은 새 침대 스프링의 읍높이를 알아보고자 솔샤프였다. 매트리스 위에서 2번 뛰어보면서 주변에 쌓인 가구를 살폈다. 그러자 어린 시절에 증기선을 타고 프랑스로 여행을 가고 싶었던 기억, 야간 열차로 모스크바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떠올랐다. 왜 그는 그런 특별한 여행을 갈망했을까? 증기선과 열차의 침대가 아주 작았기 때문이다. 탁자가 흔적도 없이 접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신기하던가. 침대 바닥으로 변하는 서랍과 딱 책 한 페이지를 비출 정도로만 빛을 내는 벽에 고정된 전등을 보는 것은 얼마나 놀랍던가. 이 같은 디자인의 효율성은 어린 그의 마음에는 음악이었다. 그것은 목적의 정확성과 모험의 가능성을 입증해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이 바로 해저 2만 리를 여행할 때 니모 선장이 사용한 숙소였을 테니까 말이다. 진취적인 기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소년이라면 누구나 노틸러스호에서 보내는 하룻밤과 궁전에서 보내는 100일 밤을 기꺼이 맞바꾸지 않겠는가. 마침내 그는 여기에 이르렀다. 2층에 있는 방들의 절반은 일시적으로 볼셰비키들에 의해 징발되었는데 그들은 거기서 끊임없이 지시문을 타이핑해댔다. 적어도 6층에서는 자신의 생각에 귀 기울일 수 있을 터였다. 백작은 일어서다가 경사진 천장에 머리를 찧었다. 그럼 그렇지. 그가 화답했다. 등받이가 높은 의자 하나를 옆으로 치우고 코끼리 등 2개를 침대로 옮긴 다음 트렁크를 열었다. 먼저 대표단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 그런 다음 브랜디 2병과 하루에 2번만 울리는 아버지의 시계를 꺼냈다. 이어 할머니의 오페라 글래스를 꺼내 책상에 내려놓을 때 지붕창 쪽에서 나는 파닥거리는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창문은 만찬 초대장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았지만 백작은 비둘기 한 마리가 밖에서 창문 아래 선반의 동판에 내려앉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오, 안녕. 백작이 말했다. 내 방을 찾아주다니 참 친절한 녀석이구나. 비둘기는 명백히 자기가 주인이라는 듯한 태도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런 다음 빗물맞이 동판을 발로 문지르다가 재빨리 연거푸 몇 차례 부리로 창문을 쪼았다. 아, 그렇구나. 백작이 인정했다. 네가 하는 말 속에 뭔가 뜻이 있어. 그가 새 이웃에게 예기치 않게 이사오게 된 까닭에 대해 설명하려 했을 때 복도에서 점잖게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백작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보야르스키의 지배인인 안드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 얘기가 있을 때 보이는 그의 특징적인 버릇이기 때문이었다. 백작이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나누자는 뜻으로 비둘기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서 재킷의 단추를 다시 채우며 몸을 돌리는데 알고 보니 안드레이 혼자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호텔 직원 3명이 문간에 서 있었던 것이다. 대단히 침착한 태도와 신중해 보이는 긴 손가락이 눈에 띄는 안드레이. 비길 데 없이 뛰어난 호텔 안내인 바실리. 그리고 최근에 객실 담당 여종업원에서 재봉사로 승진한 곧잘 한눈 파는 버릇과 수줍게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마리나가 거기 있었다. 세 사람은 백작이 몇 시간 전에 아르카디와 발렌티나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어리둥절한 눈길로 백작을 바라보았다. 백작은 마침내 그 이유를 깨달았다. 그날 아침 그가 연행될 때
그들은 모두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그가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에서 나타난 비행사처럼 크렘린 벽 너머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친애하는 친구들, 백작이 말했다. 여러분은 당연히 오늘 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면담을 위해 크렘린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서 턱수염을 멋지게 기른 현 정권의 당국자 몇 사람이 나는 귀족으로 태어난 죄로 여생을 한 장소에서 보내는 형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호텔입니다. 새 손님의 환호에 응하여 백작은 그들과 한 명씩 악수하면서 그들의 우정에 감사를 표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들어와요, 들어와. 백작이 말했다. 세 명의 직원은 불안정하게 서 있는 가구 사이 비좁은 틈을 겨우 지나 안으로 들어왔다. 좀 도와줄래요? 백작이 안드레이에게 브랜디 한 병을 건네며 말했다. 이어 대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걸쇠를 푼 다음 마치 커다란 책을 펴듯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유리잔 52개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리잔 26쌍이 매우 안전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폭이 넓고 풍성한 부르고뉴 와인잔에서부터 남유럽의 밝은 빛깔 리큐어를 위해 디자인된 조그마한 멋진 잔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유리잔은 목적에 따라 모양을 달리했다. 백작은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 무작위로 잔 4개를 골라서 옆으로 건넸고 그러는 동안 안드레이는 병의 코르크 마개를 따는 명예로운 역할을 수행했다. 백작의 손님들이 각자의 브랜디 잔을 손에 들었을 때 백작은 자신의 잔을 높이 치켜들었다. 메트로폴 호텔을 위해, 그가 말했다. 메트로폴 호텔을 위해. 그들이 화답했다. 백작은 손님 접대에 타고난 소질이 있었다. 이어지는 시간에 여기서 잔을 채우고 저기서 대화를 끌어내는 동안 백작은 방 안의 모든 기분과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자신의 지위에 적합한 격식을 지닌 안드레이도 오늘 밤은 기꺼이 미소를 짓고 때때로 윙크를 보내기까지 했다. 도시의 관광지를 안내할 때면 그토록 적절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바실리가 갑자기 오늘 말한 것을 내일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은 사람 같은 쾌활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수줍음이 많은 마리나였지만 지금은 어떤 농담에도 손으로 입을 가리는 일 없이 킥킥거렸다. 특별한 밤인 이 밤, 백작은 이들의 따뜻한 성원과 갈채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그가 가까스로 풀려났다는 소식만으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할 만큼 아니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대표단이 러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포츠머스 조약에 서명한 것이 1905년 9월이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 강화조약 이후 17년 동안에 한 세대도 안 되는 기간에 러시아는 세계대전과 내전, 2번의 기근, 그리고 이른바 적색 테러를 겪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는 격변기를 거쳐왔고 그런 탓에 한치의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향이 좌든 우든 적색이든 백색이든 자신의 개인적 처지가 나아졌든 나빠졌든 지금은 분명 국가의 건강을 위해 건배할 시간이었다. 10시에 백작은 손님들과 함께 종탑으로 걸어 나와서 편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가족저택 문 앞에서 손님들에게 작별을 고하던 그런 기분으로 인사했다. 숙소로 돌아온 그는 창문을 열고 병 바닥에 조금 남은 브랜디를 부어서 버린 다음 책상 앞에 앉았다. 금박으로 장식하고 상판에 가죽을 입힌 책상은 루이 16세 때 파리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백작은 그 책상을 대부인 데미도프 대공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대공은
무성한 흰 구렛나룻과 연푸른색 눈, 그리고 금색 견장이 인상적인 분으로 4가지 언어를 말하고 6가지 언어를 읽을 줄 알았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포츠머스 회담에서는 조국을 대표했으며 사유지 3곳을 관리했고 일반적으로 공허하고 무가치한 일보다 산업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대공은 백작의 아버지와 함께 기병대에서 쾌활하고 담대한 서관 후보생으로 복무했다. 그런 연유로 대공은 백작을 유심히 지켜보고 돌보아주는 후견인이 되었다. 1900년에 백작의 부모님이 2분 모두 몇 시간 간격으로 콜레라에 굴복해 돌아가셨을 때 대공은 젊은 백작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역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었다. 백작은 손으로 자잘하게 펜 곳들이 있는 책상 표면을 쓸었다. 이 자잘하게 펜 자국들이 대공의 말을 얼마나 많이 반영했을까. 대공은 여기서 관리인들에게 주는 간결한 지시사항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설득력 있는 주장, 친구들에게 보내는 섬세한 조언을 40년 이상 작성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상은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의미심장한 책상이었다. 백작은 자신의 잔을 비운 다음 의자를 뒤로 밀치고 바닥에 앉았다. 그는 책상 오른쪽 앞다리의 뒷면을 손으로 더듬었다. 잠금 장치가 만져졌다. 그걸 누르자 이음매가 없는 문이 열리면서 벨벳으로 암감을 댄 우묵한 구멍이 드러났고 거기에는 다른 3개의 다리에 있는 구멍과 마찬가지로 금붙이들이 쌓여 있었다. 첫 번째 챕터인 1922년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첫 챕터에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 것, 할머니와의 대화, 부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법. 방 안에 등장하는 소품들도 나중에 한 번씩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하루에 2번 울리는 괴종시기에 대한 내용은 꼭 주의 깊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전개와 소소한 유머, 그리고 그 속에 단단한 심지가 숨겨져 있는 에이머 톨스의 모스크바의 신사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로써 제2회 에이머 톨스 모스크바의 신사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선정 도서는 레이먼드 카버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